2025년 봄, 인천 송도의 한 대형마트 외벽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장사, 하루아침에 망했다. 임차인 생존권 보장하라.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절규들. 그 건물 이름은 홈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홈플러스를 소유했던 회사의 회장은 같은 해 포브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자산 1위에 올랐습니다. 재산은 약 14조 원.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낸 소득세 0원입니다. 임차인들은 이삿짐을 쌌습니다.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었습니다. 잼역업체는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조 원짜리 자산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그 구조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세금, 당신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수십 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그 안에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5년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매장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을 털어 차린 가게였습니다. 폐점 통보는 짧았고 보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임차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중소식품업체들은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끊겼습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은 다음 달 출근 여부조차 몰랐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 김병주는 2025년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자산 1위가 됐습니다. 재산은 약 98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원. 숫자만 보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이면에 아직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잃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란 쉽게 말해 큰 돈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고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의 투자회사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사모펀드에 돈을 맡기면 기업 매각 차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2006년에 설립됐습니다. 이후 2024년까지 운용한 펀드 규모만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40조 원입니다. 홈플러스, 롯데카드, C&M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쳤던 기업들이 모두 이 펀드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상은 대부분 한국 기업입니다. 그 수익도 대부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본사는 홍콩에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홍콩 본사, 미국 국적, 비거주자 신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 조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을 보겠습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으면 그 차익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론상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지급금액의 10% 또는 양도소득의 20%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에서는 이 조항이 비켜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이나 조세협약이 유리한 제3국의 역외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합니다. 그 SPC가 한국 기업에 투자합니다. 기업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그 수익은 한국 법인이 아닌 SPC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구조에서는 한국 국세청이 직접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이 SPC에 귀속되고 SPC가 속한 국가와 한국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경감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려도 법적으로 설계된 구조 안에서는 한국에 세금을 거의 매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정밀한 구조가 이 위에
더 씌워져 있습니다. 법인 구조 위에 개인 구조가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초부터 약 2년에 걸쳐 김병주 회장에 대한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홈플러스, 롯데카드 등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상당 부분을 국세청이 김 회장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론된 양도차익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하면 이론상 최대 75%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조 원의 75%면 7,500억 원입니다. 7,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추징액은 얼마였을까요? 2022년 약 400억 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400억 원, 7,500억 원과 400억 원. 눈치채셨습니까? 이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400억이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낼 수 있었던 금액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400억으로 마무리됐을까요? 핵심은 비거주자 지위에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완전히 다른 납세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는 다릅니다. 한국 내 원천 소득, 즉 한국에서 직접 발생한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마저도 조세 협약에 따라 비과세나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용산에 100억 원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류 일수와 생활 근거 등을 이유로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위 하나가 과세 범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역외 SPC 구조까지 결합되면 법인 단계에서의 수익과 개인 단계에서의 수익 모두에 대해 한국의 과세권이 제한됩니다. 이것이 MBK만의 이야기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이미 글로벌 사모펀드 업계의 표준 운영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22년 400억 추징. 발표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로 400억 추징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가? 이유는 복잡하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국세청이 양도차익을 개인 소득으로 보더라도 비거주자 지위와 조세 협약, 역외 법인 구조가 맞물리면 실제 과세 가능한 소득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법적 쟁점마다 김 회장 측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국세청도 모든 쟁점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협의와 조율 끝에 나온 숫자가 400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탈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정교하게 활용한 합법적 불공정입니다.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수십조 원의 거래를 하면서 한국 납세자로서의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 이것이 400억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만들어낸 피해가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정부 세수가 줄면 복지 예산이 깎이거나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모펀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동안 그 공백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중산층과 서민이 메웁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꼬박꼬박 세금 내는 소상공인,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50, 60대 여러분이 바로 그 구멍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MBK 펀드에 출자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수천만 국민의 노후 자금이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세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그 세수 부족을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세금으로 채우게 된다면 이것은 무언가 이상한 순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조 원. MBK 파트너스가 이 기간 운용한 펀드 규모입니다. 40조 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 롯데카드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 기업이 인수되고 매각됐습니다. 그 매각 차익 상당 부분은 홍콩을 거쳐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은 것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고용 불안에 떨던 직원들, 그리고 400억이라는 추징액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정일령 의원은
국세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익 발생지가 한국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과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은 답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 원짜리 자산가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탈세가 아닙니다. 홍콩 본사, 미국 국적, 비거주자 신고, 역외 SPC 구조, 이 네 가지가 법적으로 맞물려 만들어낸 합법적, 불공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도미노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을 인수합니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줄입니다. 임차인 계약은 조기 종료되고 납품 단가는 낮아지며 인력은 구조 조정됩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매각합니다. 매각 차익은 역외 구조를 통해 한국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한국이 잃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수입니다. 2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 과세된 금액은 극히 일부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과 생계입니다. 홈플러스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약 10만 명이라는 수치가 거론됐습니다. 10만 명입니다. 거기에 납품업체 피해, 직원 고용 불안까지 더하면 실제 영향을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손실을 결국 메우는 것은 국가 재정이고 그 재정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이 구조는 MBK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한 방식을 활용하는 해외 사모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20년 넘게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제과 가게를 운영해온 박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에는 인대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포 폐쇄 통보가 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은 없었습니다. 설비 철거 비용은 박 씨 부담이었습니다. 권리금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년 장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박 씨의 매장이 있던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가 2015년에 인수했습니다. 그 후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을 거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MBK는 수익을 냈고 세금 부담은 법적으로 최소화됐습니다. 그리고 박 씨와 같은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그 비용을 자신의 몸으로 떠안았습니다. 이것이 14조 원짜리 자산가와 20년 장사꾼 사이에 벌어진 일의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 지배 원칙의 강화입니다. 현재 세법은 법인의 형식과 국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실제로 어디서 발생했는지,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실질 과세 원칙이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일영 의원 등이 국세청에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익 발생지가 한국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가 법 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관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세금을 피하려는 쪽이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균형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외 소득 투명성 강화입니다. 해외 SPC를 통해 이익이 이전되는 과정을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보 접근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OECD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한국이 발맞추고 나아가 국내법 차원에서도 역외 이익 이전에 대한 과세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2022년 400억 추징도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세무조사와 과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 감시와 정보 공개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어떤 상호펀드에 출자하는지, 그 펀드가 어떤 조세 구조를 활용하는지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세금 회피 구조를 활용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 개정, 행정 강화, 시민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구조에 균열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포브스 선정 2025년 대한민국 자산 1위, 재산 약 14조 원. 그런데 한국에서 낸 소득세는 0원에 가깝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부터 2년에 걸친 역외 탈세 세무조사 끝에 2022년 400억 원이 추징됐지만 원래 가능했던 과세 규모와의 간극은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4가지 구조의 맞물림이었습니다. 홍콩 본사, 미국 국정, 비거주자 신고, 역외 SPC 어느 하나도 명백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거래를 하고도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메운 것은 임차인 10만 명의 생계였고 납품업체의 대금이었으며 여러분이 꼬박꼬박 납부해온 세금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허용한 불공정입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